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965년 6월 22일은 한일협정 기본조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그 당시에 한일협정 기본조약을 어, 체결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65년도에 정말 수많은 반대를 어, 무릅쓰고 국내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죠.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과 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도에 드디어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국교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차관을 받아왔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발 자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했지만 미국의 원조가 당시에 끊겼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미국의 이제 원조도 끊긴 상태에서 우선 국가 재정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였고 당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당시에 1인당 소득이 90불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한 3, 40불 정도를 할 때였으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가난한, 심지어 지금 미얀마라고 불리는 동남아의 버마도 한 240불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 최빈공국이었죠. 그래서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무슨 조그마한 가내 공장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도 기계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기계를 수입할 돈이 없습니다. 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출한 제품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 속에서 수출해서 위화를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니까 수출한 것이 바로 가발 수출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시골의 미혼의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닦고 다녔습니다. 그 긴 머리를 잘라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가발 수출을 하면서 조금 돈을 벌어봤지만 그 가지고는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엄청난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대신에 한일 청구권 자금을 좀 받자 이런 그 회담을 한 것이죠. 그 한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우리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정말 정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고 또 그다음 그 무렵에 이 월남에 파병을 보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또 파병을 보내서 우리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달러로 한국에 가져오도록 또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결국은 우리 이제 병사들은 원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달러가 필요하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를 받았죠. 그런 조치도 있었고 사실은 그 월남 파병은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달러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파병 조건으로 국군의 무기 현대화를 이룩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국군 무기 현대화를 할 만한 여력도 재정도 없었는데 파병 조건에 그런 걸 또 주문을 해서 요구해서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옛날에 아주 긴 M1 소총 같은 것을 M16 소총으로 바꾼다든지 군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를 넘기고 우리는 거의 정말 외환이 다시 또 바닥이 나기 시작할 때 1970년대에서 우리는 중동 사막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중동 열사의 사막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내보내서 중동 개척에 또 투신해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한일 청구권이라든지 월남 파병이 없었으면은 60년대 벌써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을 거고요. 또 중동 건설이 없었으면은 1970년대도 외환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벌어올 수 있는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출도 5천억 달러를 넘어선 정말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1960년에 90불 정도 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지금 3만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바로 선진국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선진국 진입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이제 한국을 하이 인컴 디벨로핑 컨트리, 고소득 중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이 인컴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지금도 1인당 소득이 1,200~300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0배 정도 소득이 높았던 버마도 미얀마도 지금 한 그 정도 1,300~400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오늘 아침에 6월 22일 날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한일 기본조약 체결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 문득 과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눈물겨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살고 있다고 있게 된 것입니다. 관여한 정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된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과거의 산업화 과정, 성장 과정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집권을 하면 세력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집권층에서도 그런 과정을 또 애써 부정하면서 분배와 평등을 주장하고 또 심지어는 북한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집권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주사파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에 무슨 남한에서 쓰고 있는 북한의 저작권료를 받아서 북한으로 송금을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 잡혀갔던 국군 포로들의 배상금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4천 몇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에 돈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북한에 주려고 거둬두고 있는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그 단체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피해자들이 국군포로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런 주사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북한은 1인당 소득이 1,400불 정도의 최빈곤국이고 우리는 3만 1,000불대에 올랐었어요. 당당히 G7 확대 정상회담에 초대를 받고 있고 우리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얼마 전에도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주재의 정상회담에 반도체 회담에도 초대를 받았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 당시에 대통령 당시에도 IT 서밋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초대를 받았고 또 최근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한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제발 좀 투자해달라 이런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로 하여금 제발 좀 투자해달라 이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80년대, 70년대 우리가 1970년대까지도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북한보다 가난했어요. 왜냐면 북한은 일본이 물러간 그 뒤에 거의 공장들이 북한에 있었거든요. 발전소도 북한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 이제 남북이 분단되면서 한동안 북한에서 전기를 보내주지 않아서 남한이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개성공단에서 이미 한국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한국 기업들은 다 철수했는데도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계속 보내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부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니 우리 기업들이 다 철수했고 북한 스스로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우리 돈을 지은 것을 폭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전력이 전력을 계속 보내오고 송전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정말 기가 안 차는 기도 안 차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는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받았었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해 와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청구권 자금, 그다음에 월남 파병, 그다음에 중동 건설, 피눈물 나는 노력,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끝에 오늘 이만큼 성장한 것인데 이걸 부정하면서 주사파가 북한의 주체성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오늘날 집권 세력이 되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아침에 또 나온 뉴스 중에서 어이가 없는 것 중 하나가 뭐 국정원에 들어가면 그 원훈을 새겨놓은 돌이 국가보안법을 위배해서 종실형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우리 간첩이죠. 간첩 신영복 씨의 서체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국정원 전 직원 전에 국정원에 근무하던 원우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다. 뭐 그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문도 6월 22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 기념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그런 일 속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그나마 외환위기를 당할 뻔했던 상황 속에서 개발 자금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경제 개발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어려운 속에서 월남 파병도 하고 중동 건설에 진출하면서 우리가 고비고비를 넘겨온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 아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시사를 쉽게 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9월 2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비이성적 과열 규제가 지금 주택에는 규제만 비이성적으로 규제만 나오고 있고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전혀 뭐 공공공급과 공공임대만 강조하면서 실제 실효성이 없이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이 공급 대책이 체감할 만한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으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집값만 오른 게 아니고 전세 대란도 오고 있다. 전세 매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1년 새 전세 매물의 절반이 실종되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집에 입주를 해야 되고요. 또 재건축을 하려면 또 의무 거주 기한이 있어야 또 재건축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게다가 또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서 전세 물량의 절반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집주인들의 실거주가 늘고 월세로 또 전환을 하면서 전세값은 103주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대란입니다. 지금 정책이 완전 실패하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흑석동 같은 거는 일주일 새 전세값이 2억 원 뻥충 뛰었다.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24개구가 전세가 급감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포기하고 많은 2030들이 연립주택을 연끌 매수하는 아파트 전세값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연립주택이라도 사자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연끌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빌라 같은 것도 패닉방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5개월째 아파트를 추월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13년 만에 최다를 거래량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의 빌라는 평균 3억을 돌파해서 계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주택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4년의 주택 정책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어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등장해서 똑같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한번 실패를 하고도 반성의 성찰이 없는 것이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는 건축 허가가 5년째 뚝 끊겼는데 내년에 입주가 확 늘 것이다. 이런 계속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종부세 대책이라고 어제 당에서 결정한 걸 보면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이었던 것을 상위 2%로 개편하면서 도대체 얼마 이상 돼야만이 내가 세금을 낼 것인지, 내가 살 집이 종부세를 낼 집인지 내는 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도록 하는 깜깜이 종부세 대책을 어제 당에서 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2%면 2% 아래 주택은 또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이 종부세 시장 혼란만 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뿐만 아니라 위헌 시비까지 있다. 부동산 세제 원점에 재검토된다는 나옵니다. 정세균 총리도 부동산 종부세 2%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기재부에서는 처음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비판을 해오더니 다시 또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짓자 침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헌 논란과 조세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속에서 기재부는 다시 홍두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또 그런 일을 또 반복할 것이냐.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홍두삼이다. 지금 10전 10퇴 했는데 또 11전 10퇴, 11퇴 할 것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오래 살면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살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해서 한 집에 오래 산 것도 죄이냐. 지금 부동산 가진 것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치 투기 사건에서 드러났지만은 오히려 공공기관 직원들, 관련된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내부 정보를 더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수사는 용두삼이 유야무야 되고 오히려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세금 폭탄을 매깁니다. 특히 상위 2%는 무슨 죄입니까? 열심히 산 것도 죄입니까? 게다가 또 한 집에 오래 산 것도 또 죄이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누더기 부동산 세금 제도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 언론들이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세대 주택의 한숨이라고 해가지고 다세대 주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가격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 어떤 사람은 다세대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를 갖고 있는데 다가구는 양도세가 거의 없는 반면에 다세대는 세대가 많으니까 작은 집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양도세를 많이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걸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분석해 놓은 건데 거의 이제 그 전체 부동산 가격은 비슷한데 1주택자이면서 다가구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한 5,787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10억 원의 지역에서 취득해서 10년을 보유하고 현재 25억 원 정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한 건데요. 근데 다세대의 경우는 다세대 그걸 이제 똑같은 가격이 좀 여러 세대를 갖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들 이런 경우는 양도세가 7억 2,358만 원 돼 가지고 거의 6억 5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은 그 6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거 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뭐 완전히 부동산 세제는 그냥 누더기 세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발표했던 40년 만기 주담대도 내는 그림의 떡이다. 패신당한 무주택자들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첫 번째 6억 원 이하 집에 대해서만 40년 만기 주담대를 준다고 하는데 현재 6억 원 이하 집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30 39세까지만 주고 4050은 제외했는데 많은 4050도 집 없는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표만 의식하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6억 원 이하의 집도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또 4050은 또 왜 소외시키고 있나 이런 분통들이 나오고 있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런 걸 안전시키기 위해서는 2% 종부세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전세집을 불러온 각종 규제부터 먼저 푸는 것이 풀어야 한다. 임대차 3법을 아예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로 백신을 안 맞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분배나 보다는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재정 사정이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다 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신임 재정학계 교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주장이 설득력 있게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 채무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국가 부채에 비해서 훨씬 좁은 범위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직접 갚아야 되는 직접 채무만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선진국은 국가 부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 플러스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부채라든지 공무원 군연금 충당 부채 등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 범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이 선진국에 양호하다. 돈을 더 풀어도 된다. 이런 주장은 넌센스다. 이렇게 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말 저금리 유혹, 정권 말에 계속 금리를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지금 미국은 반면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신흥시장들이 백신도 없는 데다가 그 얘기는 경제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데다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긴축 발작, 금리 인상되니까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오는 신흥시장국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코로나 지금 암호화폐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1,638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드디어 2,000달러 깨지고 1,891달러 깨졌는데 가장 큰 원인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아주 강력한 단속을 꺼냈습니다. 중국은 수찬성, 우리나라 말로 사천성이라고 그러죠. 수찬성 당국이 주말 동안에 가상화폐 채굴장을 모두 폐지할 것을 명령해서 거의 이 지역의 가상화폐 채굴장에 거의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내년 2월에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 CBDC라고 그러죠.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 상용을 가급적이면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들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하고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발 악재 때문에 비트코인이 2달 새 반토막이 났다. 중국 채굴장의 90%가 폐쇄가 되면서 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중국은 은행에다가 가상화폐 거래 색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은행들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에 옥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의 목적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서 이 디지털 위안화가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 정도에서는 비축 통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위안화 국제화라는 걸 통해서 지금 위안화를 최소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 비축 통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이번 디지털 통화 화폐 시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세계에서 가장 지금 내년 2월 달에 출범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 가상화폐를 철퇴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폭락을 해서 비트코인도 11%나 하락을 해서 3,70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이더리움도 15%, 15%나 하락해서 2,22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9월 24일 날 한국의 특검법의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려면은 이제 그 은행들로 하여금 실명 계좌 거래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되고 또 정부와 인정을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거래소들이 갖고 있던 많은 잡코인들을 지금 정리하고 하기 시작했죠. 벌써 지금까지 빅3 거래소, 업비트나 비썸, 코인빗 빅3 거래소는 벌써 41개를 버렸다. 상장 폐지했다는 얘기죠. 업비트가 29개, 비썸이 4개, 코인빗이 8개 이래서 지금 41개를 상장 폐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가장 걱정이 그거였거든요.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기반이 되고 있는 암호가 풀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그 양자 컴퓨터 자체가 지금 보안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진력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가 거의 슈퍼 컴퓨터로 100만 년이 걸리는 암호를 양자 컴퓨터는 몇 분이면 풀 수 있답니다. 슈퍼 컴퓨터로 100만 년 걸리는 암호 체계를 양자 컴퓨터를 몇 분이면 풀기 때문에 바로 비트코인에 기반이 되고 있는 암호 체계가 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비밀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미 벌써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도 한국이 지금 한국에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카카오 시총이 70조를 돌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한국에서 시총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시총 1위는 뭐 한 4,500조가 되는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100조 정도 되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시총 3위가 카카오, 4위가 네이버인데 재미있는 특징은 시총 3, 4위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이죠. 이 모바일로 그냥 거래하는 모바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면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이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게다가 이제 톡에다가 카카오톡이 굉장히 카카오톡에다가 수수료 제로의 쇼핑몰을 만들었어. 카카오점으로 이커머스에 진입해서 퀀텀 저프를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커머스의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러네요. 수수료 없는 쇼핑몰. 카카오톡에다 쇼핑이 열리면서 이 카카오점이 이커머스의 신세계를 열 것이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흘간 2조를 매도해서 삼성전자가 또 7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여기 보면 달러의 인덱스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금리 아직 인상은 가셔야 되냐,
인상은 안 했지만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한국에 투자하는 보다도 하면 원화가 약세가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원화 약세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인들이 삼성전자마저도 사흘간 2조 원을 매도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증시는 지금 선진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SCI 편입은 1년에 한 번 6월 달에 결정을 하는데요. MSCI가 신흥국 지수가 있고 선진국 지수가 있는데 MSCI가 운영하는 MSCI 지수에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14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14조 5천억 달러가 따라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신흥국 지수에 투자할 것이냐. 아무래도 선진국 지수에 더 많이 투자하겠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적으로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정부가 너무 무관심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세계 시총 규모로 8위권에 있는 국가로서 아직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아침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국이 되고 1년이 지나야만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번 6월 달에도 한국을 관찰 대상국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2014년에 한 번 관찰 대상국에서 탈락된 이후에 7년 연속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원화에 역의 현물 시장이 없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기준 등등, 게다가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최대 62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서 코스피가 4천까지 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6월 회의에서도 MSCI의 한국은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가가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가가 어제 다우존스는 1.7%나 오르고 나스닥도 0.8% 올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시를 하락시키는데 너무 과도하게 매도세가 과도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연준의 긴축 우려에 대해서 우려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게 너무 과도했다 하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미국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뭐 규제가 많은 규제 공화국이죠. 경총의 규제 핵심 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정부의 규제 핵심 만족도는 49.8점밖에 나오지 않고 가장 시급한 분야의 규제가 노동 규제 계획이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화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동 규제 획파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시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하나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서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뭐 외견상 굉장히 그럴 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별, 종교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고용 형태까지 포함되어서 이대로라면 대졸 공채도 불법이 됩니다. 또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하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있고요. 심지어는 은행의 대출 조건이나 대출 조건 차등, 학력별 임금 차이까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은행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용 조건을 신용 등급을 매기고 금리를 가상금리 결정합니다. 당연히 정규직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비정규직은 신용 조건이 불리하게 좀 낮게 그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금융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이에요. 금융의 대출 조건이나 대출 여부나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도 그런 차별도 만들고 그 차별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차이 자체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차별이 아니고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학력별 임금 차이까지 인정하지 불법이다. 이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법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면은 내가 차별을 받았다 어떤 직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차별 안 했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차별을 받은 사람이 차별받은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별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차별을 안 했다는 것을 거꾸로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법의 일반 원칙에도 반하는 독소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내가 예컨대 어떤 뭐 상대방이 내가 성적으로 차별받았다 얘기하면 내가 기업이 차별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를 가져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심지어는 뭐 남녀 화장실도 따로 두는 것도 차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녀 지금 최근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것도 차별을 없이 성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무 과도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경제계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력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게 있었죠. 블라인드 채용했는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자력 연구원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중국 국적자가 채용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리고 학력도 가리고 성적도 가리고 모든 걸 다 가리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필기시험 이런 걸 통해서 뽑다 보니까 중국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넌센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려도 블라인드 채용해도 채용하기가 더 채용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시험을 더 어렵게 내면서 스카이 출신들이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퇴사자 1년 내 신입 1년 만에 1년 내에 퇴사자만 더 늘고 있다. 왜냐하면 적성에 안 맞는 단순 업무직의 고학력자가 채용이 되어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그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가 전체 27명인데요. 뭐 노동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정부 대표 9명 27명인데 오늘 최저임금이 4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업종별 차등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 16.4%나 오르고 2019년에 10.9%나 오르면서 이 최저임금을 지급 못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원금을 내보내고 또 영세기업들도 주원금을 감원하면서 오히려 실업자가 더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 문제를 논의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서 오늘 그 문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지급 능력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업의 지급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 10,000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뿐이 아니면 뭐 포괄 범위도 보너스라든지 또는 그 숙식비 같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미국은 7.25달러죠. 한국은 지금 현재 얼마냐면은 뭐 예. 지금 이제 한국은 지금 최저임금이 어 1,720원이거든요. 미국은 7.25달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은 우리가 2분의 1 밖에 안 되죠. 미국은 65,000달러인데 31,000달러니까 미국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입니다. 내가 또 7월 1일부터는 주 50시간, 52시간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다 이제 중견기업에 적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45인 이상 49인 소기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적용을 하면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미 여러 차례 하소연을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준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대응책 중에 탄력 선택 근무제라고 그래서 일의 양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책정해서 기간 내에 평균 52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탄력 근로 최대 64시간까지 허용하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특별 연장 근로라고 그래서 재해나 업무 급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3개월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인건비 지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조기 단축 지원금 신규 채용된 직원당 80만 원을 또 지급한다. 이런 걸 최대한 뭐 큰 효과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발표에서 취업 유발 개수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어치를 만들 때는 11.2명을 고용을 창출했는데 3년 만에 2019년 자료에서는 10.1명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고용 창출력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용 창출력이 고용 없는 성장이 자꾸 가속화되는 데는 양대 노총의 책임도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새로운 신규 채용을 너무 높은 임금을 가져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하기 어려운 또 게다가 또 정규직화 뭐 이런 걸 계속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좀 신규 채용을 점점 신규 채용이 줄고 있는 그런 양대 노총의 책임도 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성장으로 회복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죠.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나 해운 지수들이 급등을 하면서 한국의 제조업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올라서 작업할수록 손해를 보자 정부에서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재 대란으로 예를 들면 대구의 경우에 건설 현장 150곳이 멈췄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칼라 강판이 오랜만에 40만 원이 뛰어서 가전 할인 프로모션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차나 가전까지도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신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언제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새 2배나 뛰었다. 대체적인 석탄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데 문제는 유가는 치솟는데 전기요금은 동결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한전이 질 것인가. 한전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한전의 부채가 108조 원이었으나 지금은 작년에 132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108조 원에 132조 원으로 한전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속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발생하는데 표심을 의식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그것은 결국은 전기요금 동결은 결국은 한전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정치적 폭탄 돌리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전기요금 동결이 한전의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전의 주가가 폭락을 했다. 그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쇼티지, 반도체 대란, 공급 대란이 이어지면서 자동차는 물론이고 스마트폰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향후 2-3년간 반도체 분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출산 예산이 작년에도 금년에 42조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은 돈이 저출산에 쓰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0년간 거의 한 150조 정도를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 예산을 다른 데 많이 쓰고 있다 이 얘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 42조인데 저출산 쪽은 정작 13조 9천억밖에 안 쓰이고 부동산 임대 융자에 24조가 쓰이고 뭐 고용 취업 관련돼 3조 9천억 쓰이고
등등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금년 예산에 42조 9천억이 저출산 대응 예산인데 그 안에 저출산 과제는 13조 9천억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 예산의 그 3분의 1 밖에 배정된 예산의 3분의 1 밖에 저출산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동이라는 농기기 생산 회사에서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든다. 오차가 2.5cm 밖에 안 된다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콤바인도 개발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바야흐로 이제 4차 산업 농업혁명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원전 4년, 망구의 탈원전 억지 4년으로 국가는 파괴되고 파괴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최근에 문중용 대통령 아들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죠. 또 최근에 또 6,900만 원을 받았는데 심사할 때 얼굴이 공개된 인터뷰였다. 심사위원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보도가 나왔고 좀 전에 제가 아침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 남한이 철수한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냈다. 남측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남한이 철수한 개성공단 전력을 계속 보내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원은석에 신형복체에 반대하는 전직 요원들의 시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어제 보도된 북한 해킹에 노출된 대우조선,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대우조선의 해킹이 노출되어서 방산기술 유출의 경고 등이 켜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전략을 압박 전략을 하고 있어서 한국은 반도체가 작년 대중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이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이 이제는 양자 태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대중 의존도를 빨리 낮춰야 된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요. 이준석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9.7%로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9.4%라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김대엽의 시즌2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 의혹과 작성 유포 과정을 먼저 규명해야 된다. 왜 이런 엑스파일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이 있는지 사찰 의혹과 작성 유포 과정을 규명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조기 입당 대신에 중도 외인 확정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하고 빨리 홍준표보다 다 입당을 해서 빅텐트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가 정권 교체를 놓칠 우려까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준석 신드롬의 논란 정부가 25세 대학생을 1급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정말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 언론들이 과연 25세 대학생을 1급 비서관으로 영입한 것은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과 더불어서 과연 청년 장관이 필요하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월 20일 시대에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